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모레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한동훈 후보는 서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한 팀으로 싸워 이기겠다고 2강 진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 중 한 명은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5월 1일 사퇴하고 2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 간 단일화 가능성과 방법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결과와 보수 진영 단일화 전망 등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공보 단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을 만나봅니다. 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범죄도시 코너에서 이번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본래 준비했던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 진출했다는 얘기 좀 자세히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방금 우리가 뭐 이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들은 요 소식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틀 후에 5월 1일에 이번 주 금요일도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자, 선고된다고 지금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강전 대변인 예상하셨어요? 저는 5월 22일에 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예, 왜냐면은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하는데 그게 지금 5월 22일쯤으로 잡혀 있어서 6월 3일 우리 대선 전에 있는 마지막 선고일이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이 저는 선거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월 1일이라면은 이거는 사실 정말 좀 놀라운 날짜죠? 예. 예를 들어서 5월 11일 후보 등록 전에 할지도 맞아요.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좀 그런 있었잖아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건 민주당의 후보 등록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대선 전에는 우리 국민들께 대법원이 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선고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다가는 633 원칙 좀 지키라고 공문을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이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2부로 배당이 되자마자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던 것, 회부했던 게 이게 조금 독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때 그 전원합의체 처음 심리한 날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또 좀 특이하게도 바로 이틀 뒤에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원합의체로 간 다음에는 한 번 심리를 하고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빠르게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저도 5월 1일이라는 이야기 듣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5월 12일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5월 1일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신현영 의원님 예단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틀 후를 정말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민주당의 그래도 야권의, 지금 야권은 아니죠. 제1당으로서의
대선 주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고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9일 만에 결론 낸다는 거거든요. 22일, 4월 22일에 한 번 했고 24일에 두 번 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방향성이나 논의가 정리됐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능한 방식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은 파기 재판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파기 재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논의와 그런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파기 환송 아니면은 상고를 각하하는 방식으로 될 것인데 저는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가 됐다? 이것은 대선판을 크게 휘두를 만한 그런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심리가 두 번이라고는 대변인. 하지만 뭐 짧게 기간적으로 짧게 이루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상고 기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판결 쓰기도 제일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2심의 판결을 크게 바꾸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예. 짧은 그대로 시간 그냥 내에 확정을 가능하다. 시키는 거가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조금 아까 제가 진행 상황 설명드리면서 소부, 그러니까 2부로 처음에 배당이 됐는데 네. 당일에 그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24일 날 심리를 할 때는 이미 재판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들을 가지고서는 다뤘다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걸 네. 보면은 3월 26일 이후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부터 실상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그 검토가 사전 되었던 것이 준비를 하고 아닌가.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짧지는 않은 기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무죄 취지로 뒤집혔을 때도 심리는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심리는 한 2차례 있었고 미리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꼭 민주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 있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전망은 네. 한 요 정도부터 해보고요. 그런 예단할 수 없으니까 좀 그거를 왜 22일, 24일 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만 상고 이유서를 내면 되거든요. 대법원에. 그리고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 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21일과 22일에 2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바로 다음 날에 소부로 배당이 되면서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의견서를 2차례 내면서 충분히 의견은 대법원에서 받아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신현영 의원님. 확실한 거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대법원은 일을 한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예. 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쉬는데 예. 공무원- 어쨌든 네. 5월 1일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날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자, 오늘 경선 발표, 최종 경선 진출자 발표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2명이 진출했습니다. 4명이 치른 2차 경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한 팀으로 싸우겠다. 자,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일단은 두 분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올라온 거는 저는 내심으로는 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탄핵에 반대했던 쪽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나갔을 때 조금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토론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보다
보다 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확 떴던 게 작년 12월에 민주당에서 국회 그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때 꼿꼿이 앉아있던 그 꼿꼿 문수 보여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특히 경기도지사 하실 때 뭐 GTX에 대한 문제라든지 삼성 뭐 기업 유치했었던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셔서 그 꼿꼿 문수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네.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본인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캠프 내부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결과는 크게 뭐 놀랍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영 의원님, 김문수 한동훈 최종 경선 진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예측은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실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큰 이변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사실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게 빠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것을 지켜냈고 그리고 홍준표 한동훈 토론에서 한동훈이 워낙에 그 토론의 능력 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약간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또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분 한 명, 반대하는 분 한 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번에 경선의 구도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애석하게도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된 것 3등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정확하게 뭔가 등수는 말 안 하니까. 나타나진 않았지만 3등을 했을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런 면에서 참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워낙에 이게 치열하고 전쟁 같은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경선이었는데 그래도 유머와 약간의 여유 그리고 웃음 그리고 통합의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번에도 운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 얘기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를 열어놓고서는 이제 한덕수의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지지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는 워낙에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라는 지분을 갖고서는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세대교체의 한 축으로서의 국민의힘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니 또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또 쏠리는 그런 양단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강자인 대변인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차 경선과는 달리 2차 경선, 3차 경선은 당원 50%, 민심 뭐 여론조사 50%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 내려놓고 나갔을 때 특히 당원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어 보여서 맞습니다. 다시 대선 출마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좀 그 고심을 한 지점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2차 경선의 분석일 수도 있고 3차 경선의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요 이번에 당원 50%라고 했는데 책임 당원만이 아니에요. 일반 당원 중에서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당원 중에서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한 번만 당비 납부만 해도 이번에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셨다가 이제 탈당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뭐 바로 가입을 해서 한 번만 납부를 하면은 이번에 투표권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한 룰에 있어서도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서 전략적 투표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보수 정당으로 와서 후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준표 후보와 두 분이 이제 양강 구도를 좀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는 민심에서 이기고 윤석열이 그때 당심에서 이겼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계열로 볼 수도 있었는데 또 과거에도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크게 이야기했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영선의 정치인을 당대표로서 만들어준 것도 저희 당원들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이번에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금 아예 강성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시고 네. 저는 홍준표 후보의 스탠스가 약간 애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과 맞서 싸우려면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자, 부분에서의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인 네.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게 한 맞아요. 축이었고 이번에 지금 2인 경선으로 이렇게 한동훈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동안 강성 지지층이나 극우 지지층으로 과다 대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지 실제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읽힐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2인 경선에서 또 한 명을 추리고 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또 이 단일화 과정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예측되던 시나리오랑 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경선 과정도 꽤 지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연 파면 대변인. 결정을 받았잖아요. 아직 네. 한 달이 되지 않았고 당원분들께서 초반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셨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좀 이번 대선을 전략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강하게 가지시게 된 계기에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었던 이슈들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뭐 스몰 토크라고는 하지만 부적절해 보이는 이야기들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마찬가지다. 다 이기고 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게는 상처로 갈 수도 있는 말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버지라고 하면서 또 사진을 올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거는 대선을 지자는 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더 네. 전략적인 선택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탈락한 2명 중 1명 안철수 후보는 대선 승리 위에 몸바치겠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한다. 이번 대선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번 대선 보수 진영 후보 돕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1시간 전에 몇 개 또 페북을 포스팅했는데 네. 우선은 조기 졸업한다 정계를 네. 그리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고요. 네.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서의 더 이상의 역할 없다. 그리고 정계에 머물 명분이 없다. 나의 역할은 대선에서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정말 30년의 정치 인생을 이번에 확실하게 마감하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셔서 약간은 요즘 시대 정치인 중에선 이런 분이 별로 없는데 다들 요즘에 보면 지지부진하게 본인도 하나씩 계속 나오고 뭐 대선 출마하고 이런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는 반대되는 면모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잃는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좀 조명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그 후보랑 경선할 때 사실 그때 명태균 이슈가 있었고 뭐 여론 조작을 했니 어쩌니 해갖고 민심 당신 이렇게 해갖고 좀 피해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김문수라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서영교 의원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그런 유권자들 때문에 또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권이나 아니면 정치에서의 그런 별을 따는 순간들은 나의 노력과도 비례하긴 하지만 그 상황과 시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이 맞아져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또 한 번의 그런 후배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들어요. 강전 대변인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후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우리 이쪽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제가 이제 힘을 바치겠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뭐 마음도 많이 상했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바로 네. 그것도 또 홍준표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보수 진영 입장에선 아니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 내일 탈당계 내신다고 예. SNS 올리신 거 보고 저희 쪽에서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8분으로 시작할 때 이 8명이 정말 원팀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 똘똘 뭉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당 외에서는 중도층 소구력이 있다라고 분류가 되는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네.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나가겠다라고 했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 메시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2030들이 좀 따르고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탈당한다는 거는 결국 대선을 돕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원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랄까요?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 또 이준석 후보와의 개혁신당 단일화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2030 청년들을 다시 유입해야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일단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거든요. 우리 강전혜 대변인님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대답 못할 것 같고 네. 신현영 의원님은 둘 중에 한 명 꼽는다면 누굽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 다시 또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의 그 리스크 그리고 사실 홍준표 후보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이 깔끔하게 당을 떠나면서 정리를 하는 거는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자, 최종 1위. 두 후보 중에서 사실 이거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원래는 그냥 기존의 논리대로 했으면은 김덕수가 된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그냥 그게 가장 사실 이게 마쿠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의 그런 동력들이 사실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물 놀이패? 그거 아니죠? 그 김덕수가 워낙 유명한데 지금은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가 되는 그 단일화 시나리오가 가장 메인이었었는데. 을지문덕이라고도 하고. 예. 근데 저는 요즘에 그 국민의힘에서의 그 내부의 흐름들을 보면은 정말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한동훈이 오히려 한덕수를 꺾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의 반전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고 또 거기다가 또 민주당에서의 이런 또 여러 가지 선고랑 반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텐트를 민주당 되게 잘 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의 하루하루의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분의 경선도 재미가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과 한덕수의 배틀 이것도 국민들한테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진출했을 경우에 한한 배틀도 되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 국무총리한테 빠득빠득 대들면서 같이 막 싸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질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흐름은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되면 한덕수 대행과의 뭐 단일화는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이게 지금 워낙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니까 누구도 지지율이 나오고 좀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달라붙어서 거기서 가장 강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또 시각도 있어요.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과연 중도층의 부정적 사인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신현영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의 까다로운 상대입니까? 쉬운 상대입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예. 한동훈이 더 까다롭냐 한덕수가 더 까다롭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둘 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인물이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정치적 구도가 위협적이거나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은 그냥 안정적으로 다음 집권을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까다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오게 되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의 뒤에는 윤석열이 어린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정권의 실책에 있어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에 뭔가 기억이 나는 거는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잼버리도
사실은 망쳤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도 잘 방어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행이 뭔가 해결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실정들을 봤을 때 뭔가 내란에 가담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라는 부분 그리고 너무 올드한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봤을 때 이 인물을 한번 조명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이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 한덕수를 거듭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과거에 50년의 공무원 생활 동안에 그 과오를 소환해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챌린지가 될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스스로 넘어지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우리는 다 연합한다라고 할 텐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소구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는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이제 신현영 의원 얘기거든요. 자, 강전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시기적으로요. 네. 지금 한덕수 차출론, 대망론 이런 게 나오는 게 꼭 대선 때가 되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북한과의 문제보다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카드라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박하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외교와 통상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라는 것, 특히 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그 전쟁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최근에도 그 우리 서해 쪽에 서해공정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알려졌던 이동식 구조물 말고 또 새로운 고정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네. 중국의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구조물 관련해서는 논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세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들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뭐 셰셰라든지 그동안에 부적절해 보이는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뭐 단적인 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두 번째 만에 가결이 되었던 건데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그 내용 안에 외교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측에서 결국에는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그 탄핵소추안 자체에 대해서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를 문제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대선 이전까지 저희가 그 정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윤석열 2인자 그리고 내란 프레임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이미 씻어준 것이 아닌가. 탄핵을 본인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탄핵에서 기각이 되면서 결국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란 뭐 공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도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랫동안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니까 한 50년 동안의 삶에 있어서 과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또 문제 제기하기도 어려운 게 이분 뭐 국무총리하고 이럴 때 인준 과정에 있어서 청문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어떤 뭐 과거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내면 너희들이 그럼 옛날에는 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냐라는 또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수 유권자층에서 봤을 때는 특히 지금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쨌든 뭐 단일화 이거는 거의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어떻게 보면 뭐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여하튼 그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막 힘을 모아서 좀 상당히 상승을 해도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최근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와요. 실현 가능성 어떻다고 보세요? 빅텐트.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되긴 어려워 보인다. 예, 보수가 워낙에 대선에서 어렵고 뭐 선수를 내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고 근데 지지율은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답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꼼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 상황에서 이준석과 합종 연행을 한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도 않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가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의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흡수해라고 했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는 저는 똑똑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다음의 종자를 위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뛰면서 청년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치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항상 프레임 언제 철수할 건데 언제 단일화할 건데 그 질문에 매여서 본인이 보이고 싶은 비전과 정책에 보여줄 수 없는 한계에 스스로가 발목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여전히 윤 정권의 실정을 반복할 리스크가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무슨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뭐 저번에 김경수 후보도 얘기했는데 네. 갈 때까지 가신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실 정도로 이제 진보에서는 인정을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원로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빅텐트의 그런 국민의힘이나 보수와 같이 한다고 해도 그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 총선 때 그 이낙연 전 대표와 빅텐트 한번 치려다가 네. 실패로 가고 그때 이준석 후보에겐 2030 남성들의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빅텐트도 이제 다시 접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제 40이에요. 이제야 그 대통령 피선거권이 되는 그 나이에 올라왔고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준석 후보가 과연 빅텐트에 이렇게 수능에서 들어올 것인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 캠프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보수 쪽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저희 측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어르신들 뭐 정대철 헌정회장이라든지 뭐 손학규, 고건,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의 그 각자 뭐 입장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그동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일극체제로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꼭 뭐 한덕수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 선거에 있어서도 0.7%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민주당 내의 비명 세력도 함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서 일찍부터 퇴근 정체가 굳어졌는데요. 지금 공항 일산 방향 이동하시기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5분가량, 강변북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50분이 조금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 성산 램프를 앞두고 주춤하다가 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도 40여 분 소요되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또 작업이 있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더디다가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1차로의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비봉부터 7km 구간 처리 여파를 크게 받고요. 이 사고 이전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 밖에 경부선 서울 쪽 안성 진입로 1차로도 트레일러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비판 수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속의 대행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강전의 대변인님, 네.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 경제 파탄의 장본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출마 망상 버려라, 대선 출마 망상 버려라 하는데 아까 신현영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큰 경계심이 발동한 것 같지는 않다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모든 정당이라는 건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나중에 정말 최종 어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대비해서 자락을 계속 깔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네.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든 없던 간에 내란 동조자로서 이런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를 안 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준 것 자체가 민주당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에서 만들어준 대권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작년 12월에 민주당에서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계기로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이분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한덕수 권한대행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이완규 후보자 등 2명을 사실 지명하면서 오히려 가처분 지금 효력정지된 상황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국민의힘 측의 그런 민원들을 진행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했다라는 면에서 본인은 스스로 이게 대권주자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의 요소가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네. 한덕수는 국민의힘 편에 그런 만들어진 후보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층들한테는 확장력 있게 다가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통합이거든요. 통합. 그래서 어떤 후보든 통합을 더 잘하겠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이 탄핵 국면에서 다음 정권은 대한민국을 발전하기 위해서 분열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 후보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나오기 전부터 많은 과오를 저지른 상황들이 나왔을 때도 확장성 있게 가진 않을 것이다. 그냥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답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언론 보도대로 한덕수 대행이 오는 1일 모레죠. 사퇴를 하고 글피에 네. 출마 선언을 한다면 오늘 오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됩니다. 한 권한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카고 워딩을 보니까 네. 뭐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뭐 추경에 관한 얘기하다 그러긴 했지만 지금의 어려움 반드시 극복한다. 대한민국 다시 도약해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자, 신영 의원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좀 보입니까? 밑밥 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그리고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행정에 있는데 정치에도 힘을 합치는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암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마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의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언론이 그동안 그 8인 경선부터 해고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8명의 후보가 주목받아야 되는 시점에도 한덕수 지분이 거의 5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묻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다들 처음에는 뭐 단일화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다가 다 태세 전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준결승전 그리고 이제 한덕수와 대행가의 배틀이 결승전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찬일 대변인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행사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금지한 내용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그러니까 통과시킨 법안인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형해화시킨다 이런 그 취지를 달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서로 그 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법조인이시지만 그건 접어두고 정치적으로 네. 어차피 자기가 대선 출마를 할 건 민주당과 각을 세울 소재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각을 세운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을 자체로? 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에 지금 규정이 없잖아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중앙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건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다시 한번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반에는 국회 선출목도 임명권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은 오케이라고 본 거고 다만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할 수 있는 몫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가 됐는데 헌재가 본안 판단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일단 가처분으로서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는 일단 스톱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의 규정이 없는 것을 법률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말하자면 저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6호권 같은 거는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 그러면 그때는 바로 법률이 공포가 된다고 해도 위헌법률 위헌법률 심판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혹은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걸 발의한다는 건 너무 딱 티가 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저는 사실은 이번이 8번째 거부권이거든요. 권한 대행으로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 딱 보면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차별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원래는 같은 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해도 기존의 대통령과는 차별점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8번째 거부권도 보면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인 거죠.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가처분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는 국회 추천목의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해야 될 거는 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악순환에 가면서 계속 국회와 행정부가 갈등의 상황으로 가져왔고 그러면서 법안이 올라오면서 또 거부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제발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어라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번 대선이 거듭나야 되는 우리 정치의 중요한 시점인데 한덕수 후보다? 그러면 또
반복되겠구나. 그래서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르면 내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환경장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요. 조갑재 TV 대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다른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뭐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얘기도 나오면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영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클릭 보수 인사 영입 그 의미 어떤 대선에서 외연 확장인가요? 신현영 의원님. 예, 아무래도 이게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인물로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보수의 뭔가 상징적인 인물들을 모셔올 수 있다는 거는 이분들이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나름의 보수의 시각에서의 좋은 정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겠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중도 보수 당으로서의 정말 국민들의 중심에 되는 정치의 역할을 서사를 쓰겠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요새 계속 포스터가 약간의 빨간색이 가미됩니다. 파란색 요즘에 안 입어요. 이재명 후보가. 베이지색 있고요. 가끔씩은 빨간색 라인 들어간 넥타이도 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 오른쪽을 우리가 채우겠다라는 메시지로서의 국민들한테의 그런 호소력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 국민의힘의 예 강재현 드라마 대변인. 있었잖아요. 그 점 하나 찍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여기 이제 뭐 숫자 1 뭐 요 밑에 빨간색으로 약간의 그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보수 우클릭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인사들 영입하고 그런 거 외연 확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당내에서 비명계에게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가 그거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우리가 아까도 잠깐 했었는데 네. 이러한 당 밖에 계신 민주당의 원로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1급 체제를 작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행사 공천으로서 완성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본인이 그렇게 공천을 주고 싶지 않았던 임종석, 박용진 이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다가 적어도 뭐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연수원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봉주 의원이 했었던 이런 거 자리 하나씩 주면서 옆에 두고 쓴소리도 들으면서 지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 정도서부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박용진 의원도 만난 다음에 좀 약간 뒤통수 맞았다라는 형태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보수 쪽으로 클릭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당내에 있어서 본인의 비토했던 세력들을 먼저 끌어안는 것. 그분들이 이번에 선대위에서 어떠한 자리를 들어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강전의 대변 얘기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하고 있다. 이는 선거용 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통합 행보에 대한 시기 질투? 국민의힘이 통합 행보를 잘해갖고 빅텐트를 잘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빨간색 포스터만 하지 말고 약간의 파란색도 가미하고 더 나아가서 노란색 좀 가미해 주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통합의 정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가지고는 집권 당으로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야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더 유능함으로 민주당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야지 정말 보수가 재건될 것이다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재인 대변인, 이 통합 이제 공방이 어떤 시장 프렌들리 친기업 이게 과연 본심이냐 뭐 이 얘기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조금 확장시키면
정치 보복에 대한 어떤 과연 본심이 뭐냐 이것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은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는 다 좋아요. 메시지는 좋은데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을 때 그 삶으로서 보여주는 메시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친기업적인 행보들,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코스피 5천 시대 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3개 더 만들겠습니다. K 엔비디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양대 노총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사진 찍는 행보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보복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비명계 인사들을 이번 선대위에서 얼마나 중요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박용진 신현영 의원 의원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비명계 많이 포용할 겁니다. 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교적 최근에 그 검찰과 비명계와의 약간 내통설이라든지 그 전에 1년 전에 공천할 때 비명행사 공천이랄지 이런 거를 보고 조금 정치보복 그 얘기가 진정성이 있느냐 하거든요. 그 부분 짧게 좀 반박을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다 기록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을 지킬 거냐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남주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2년 전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된 남주. 기대했던 초등학교 입학 대신 왕복 4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가는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건강했던 몸은 점점 야위었고 씩씩했던 목소리도 예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마무리된 후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아이 간병으로 일을 놓은 아빠와 작은 식료품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인 엄마는 더 이상 빚을 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초조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남준의 가족. 남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지금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니까요.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아침에는 서울 12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춘천, 세종 26도, 강릉과 전주, 대구 27도, 제주 23도, 부산 20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모레인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일 만입니다. 앞서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양자 결선을 통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정례 국무회의를 예정으로 주재하고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출 직후 모든 국민의 후보를 자처하면서 보수, 중도층 표심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내일 오후에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조금 적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예, 그 얘기 들으시고 이거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좀 정말 너무 빠른데? 라고 네.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는 그런 네. 와중에 제가 지금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야 과연 이 의미가 이렇게 빠른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람의 연속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은 네. 12월 비상계엄 그 자체가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4월 4일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논란과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그 소식도 깜짝 놀랐었고 또 지금 9일 만에 사건 배당 9일 만에 네. 선고 날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른데 아마 그만큼 이제 저희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다른 법리가 다른 결정을 하려면 네. 굉장히 복잡하고 안에 갈등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대법관들끼리도 네네. 논의도 토론도 많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선고가 정해지는 것은 법리상 다른 결정이 있는 것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게 제 개인적 친구 변호사들이 이야기도 하고 네. 의원들이 대체적인 평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불과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의 시간 오후 3시까지 정해져서 뭐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2심 결과를 많이 바꾸려면 과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또 그렇게 이제 바라고 계신 건데 만약에 뭐 파기환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영향을 만약에 끼치게 됩니까? 가정을 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선은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치러질 텐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로부터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받는 네네. 뭐 그런 공세의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대선 진행 자체가 직접적 영향은 안 받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영향은 받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네. 그렇게 만들어서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공세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대법원이 이 많은 혼란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안 만들어도 되는 변수를 만들어서 대선의 불안감을 조성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그 행보 이쪽으로 얘기를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 뭐 선대위 구성 내일인데 그 전에 자 누적 득표율 89.77% 압도적 승리 대선 경선 진보 보수 진영 합해서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이만큼 지지를 받을 만큼 정말 완벽하게 훌륭하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지금의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 저희들은 뭐 그것을 내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도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원들이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이재명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뭉쳐야 한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더 힘을 모아준 결과인데 당원과 전국 대의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면 무당층까지를 포함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지금 89%가 넘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당원과 네.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의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똑같이 지금 현 상황을 그렇게 진단하고 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현재의 상황 진단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한번 영입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뭐 보수 진영에선 뭐 2012년인가요? 문재인 대선 후보 때도 이미 도와주러 민주당 갔었고 뭐
뭐 좀 옮겨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 윤 전 장관 영입 배경이랄까 의미랄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인연을 지금도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재명 후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칭찬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저런 관계를 떠나서 연락을 자주 하고 전화를 자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진영 논리가 강한 그런 정치인 같지만 그런 어떤 사례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그 진영을 떠나서 소통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 을 놓고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런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이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그런 결과로 이렇게 평소에 하나하나 켜켜이 쌓인 것들이 선대위원장의 영입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윤여준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 많은 돌다리들을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 냇물을 건너는 것이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뭐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되지 않았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일 선대위 발족식 열립니다. 오후에 있습니다. 선대위 진영 이제 내일 공개가 될 텐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 관통하는 키워드 뭘까요? 전체가 지금 통합 아니겠습니까?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14번 희망을 막 10차례 이상이 썼다는 것인데 그 보수논객인 정규재 씨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에 없는 단어가 3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타도, 윤석열, 국민의힘 이 3개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리를 통합과 희망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운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나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이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은 이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원동력, 힘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K 이니셔티브, 세계 선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도 또 경선 캠프도 그렇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뭐 친문으로 평가받는 저를 공보단장을 시켰으니까요. 이번 선대위도 역시 그런 것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상임선대위원장 기용이라든가 또 뭐 강금실 전 장관의 기용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 사실 어떤 언론에서는 다 좋은데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비명행사의 대표적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박용진 의원만 영입해서 선대위에 넣을 수 있다면 정말 끝난다 모든 것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도 제안을 받았다는 게 인정했고 본인도 가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결과적으로 국민의 후보가 되는 그런 통합의 힘을 이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선대위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 선대위원장 맡는 어떤 그 변을 보니까 왼쪽 날개 역할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클릭도 좋지만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다는데 역시 박용진 전 의원다운 그 워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같이 그 경쟁을 했던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어떨까 좀 그 궁금하고 예를 들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 오직 소망은 빨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 국민의 타는 목마름 같은 이 소망 앞에 이것을 외면할 정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작은 정치적 차이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듯이 그 안에 뜨겁게 녹아들어서 모여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샘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에 다 합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 합류할 것이다 말씀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선출 다음 날 첫 일정 국립현충원 참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묘역 찾았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그리고 DJP 연합에서 총리 지냈던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도 참배했습니다. 과거 이들 전 대통령들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한 적도 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의 맨 마지막 줄을 저는 주목하는데요. 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맺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와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보가 된 이상 이제는 국민의 후보이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좌우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거기서 어떤 통합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혹시 우측으로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하더라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네. 수락연설의 마지막을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라고 한 말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들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마 할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지율이 오르신 말씀인데 지지율이 지난 어떤 대선 후보가 될 때 3년 전처럼 50%를 간 넘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행보를 했다면 엄청난 내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시대 전폭적 지지는 전폭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것은 이 시대 상황이 만들어준 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후보란 발언 했고요. 외연 확장 행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선거라는 게 결국 이제 중도 싸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일종의 중도층을 더 확보함으로써 쐐기를 박는다 뭐 이런 차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성이요? 예,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희들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왔던 정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이냐 뭐 이런 이제 해석과 함께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책의 확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중도층으로 이제 확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것은 연속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연속성의 과정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일관성의 차원이다. 그리고 어떤 그런 중도 확장을 해오고 외연 확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 내부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이렇게 설득하면서 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워딩을 쓰더라고요. 통합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는 국민 기만이다. 본뜻은 다르다. 앞뒤가 다른 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어떤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뭐 상대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또 내란 옹호 정당으로 저희들에게 비판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 경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부에서 들여오는 한덕수 전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또 마지막 또 경선도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진솔한 사과와 사죄, 반성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내부의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재명 후보에게 한 번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만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투표입니다.
국민이 우리를 얼마나 누가 잘 살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계 국가로 끌고 갈 것인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뭐 비난하고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날 하루만큼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쯤은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길 바랐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마디도 안 나왔었군요. 자, 후보 등록 5월 10일, 5월 11일 뭐 이런데 등록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는 이제 그 본선이 막 시작되기 직전 그 기간에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에는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네 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더구나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인 변화를 인류는 겪고 있어요. 소위 AI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걱정은 어떻게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발전의 속도를 우리가 가져갈 거냐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다른 당의 후보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이 타는 목마름 같은 이 소망에 걱정과 우려에 응답하는 책임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이 인류 문명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듯이 따박따박 해 갈 것인데 지금 경선 중에는 사실 제목 정도만 발표해본 수준이거든요. 이제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것이 현실화,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삼게 될 것입니다. 공약을 그냥 내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왜 실현 가능한지까지 설득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치 보복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판론자들은 그 이른바 이제 비명행사 공천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체포동의안 그가 관련해서 뭐 검찰과 비명계 어떤 그 내통설이라 할까요? 약간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그 거론하면서 권력을 잡으면 어떤 형태건 정치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후보에게 정치 보복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할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고 질문하는 과정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보복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하게 당한 사람인데 그것을 하겠냐. 그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당 대표가 대표 시절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치 보복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둘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실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를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했던 이런 어떤 일화를 우리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로 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당원까지 그렇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원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마 역사를 좀 쓰고 싶은 위대한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싶은 개인적 욕심에서라도요. 정치 보복 절대 하나는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뒤를 잇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인적 욕심에서라도요. 정치 보복 안 하는 모범을 보여가지고 아마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 그다음에 뭐 한덕수 대행 간의 단일화 뭐 이준석 심지어는 뭐 이낙연 전 총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성사 여부랄까 그 성공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빅텐트, 제3지대 이 두 가지 용어를 대선 때마다 우리 국민은 많이 들어오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신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한 30%대의 지지를 받는 당 밖의 후보와 단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집권에 성공한 경우는 있어요. DJP 연대라든가 뭐 노무현 정몽준의 뭐 연대라든가 물론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제3지대의 출현 그다음에 빅텐트 이것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꾸 빈텐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빅텐트를 우리는 빈텐트라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다. 그래 영끌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영혼이 있는 영혼을 끌어들여야지 빈 영혼을 끌어들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을 앵커께서도 열거하셨지만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고 국민의 여망을 아마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허망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 움직임 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글쎄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탁회의라는 것을 이미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뭐 정책 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보수 진영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정대철 헌정회장이 내가 뭐 그런 얘기 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되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요 늘 강조하신 게 선친을 강조하셨어요. 네네. 정말 평생 민주당원이셨던 우리 선친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가슴에 심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친을 걸고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셨던 그런 정치인께서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당신의 평생의 정치적 영혼을 파는 일인데 그거 쉽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진성준 의장과 같이 똑같이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 오늘 진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세요? 애초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는 최종에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 개인적 주장을 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탄핵 찬성 후보, 탄핵 반대 후보 하나씩 올라올 걸 예상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올라올 거다 했는데 오늘 뭐 1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보수에서도 순위 발표는 안 했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저는 그래 봤는데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보수에서도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같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최종 경선 후보로 올라온 것을 보면 보수에도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가진 그런 어떤 합리적 보수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건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뜻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법 비상계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충격이 그만큼 컸습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대하게 싸운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이 압도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 후보로 선출해준 이재명만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구 산불 소식입니다. 지난달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수습이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불은 잡혔죠. 예, 맞습니다. 그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난 지 23시간 만입니다. 네. 산림 당국은 오늘 오후 1시부로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고했습니다. 그 헬기가 53대 투입이 됐고요. 네네. 인력이 1,551명, 장비 205대를 투입해서 산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특히 화세가 강했던 망일봉 일대에 진화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헬기가 18대나 더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출동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수리온 헬기 2대가 동시에 야간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 덕인지 야간에 진화율이 크게 올랐는데 어제 밤 10시만 해도 그 진화율이 19% 정도였는데 네. 오늘 오전 6시 진화율이 65%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구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라서 우려가 좀 컸는데 바람이 어제보다 잠잠해진 것도 진화 작업이 수월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의 영향구역은 260헥타르입니다.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네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재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화 2시간 만인 어제 오후 4시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조기 진화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정확한 재산상 피해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불 진화 선언 이후에 7개 대피소에 남아있던 주민 2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휴교령이 내려졌던 인근 3개 학교는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피해 복구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주불이 좀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데 완전 진화될 때까지 이제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게 또 바람이 강해지면 또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 산불 당국, 산림 당국이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해당 지역은 입산 통제 구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이 난 겁니까? 일단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이 등산로가 아니고 평소에 주민이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로 확인이 됐습니다. 농로요? 예. 그 산불이 지금 위험한 시기다 보니까 대구시가 여기에서 입산 통제 구역으로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곳이다 보니 뭐 자연 발화한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산림 당국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실화자 검거를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기간 중에 불을 낸 사람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다만 발화를 추정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폐쇄회로 TV 같은 경우에도 마을 입구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만 있어서 발화 원인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초 신고자는요. 산불 발생 지점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농가의 관계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멀어졌다. 다시 말해서 좀 늦춰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분석을 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상한 수치인데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정도 늦춰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IMF에 따르면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4,642달러로 지난해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 추정치가 37,675달러였거든요. 6개월 새 8%가 꺾인 겁니다. 이거는 지난 2022년보다도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4만 달러로만 보면은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4만 1,031달러로 네. 4만 달러를 넘길 걸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9년에는 4만 4,347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9%가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9%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2029년은 돼야
4만 달러를 넘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우리 본래 그 예상보다 돌파 시점이 한 2년 정도 뒤로 늦춰졌다.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예. 자, 그 원인을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랄지 아니면 그 미중 무역 갈등 여파랄지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충격도 더 클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IMF의 이런 예상은 경제 성장률 전망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하향 조정됐네요. 2.0%에서 1.0%요? 예. 1.0%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중에 0.6%인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IMF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관세 충격에 크게 노출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충격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탄핵 사태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환율 위기 등이 겹쳤습니다. 이번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0원대 중후반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전제로 하고 낸 거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였잖아요. 평균 환율 수준으로 원화의 가치가 회복될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본 상대적인 수치도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만에 역전당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대만 모두 수출 의존도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관세의 영향 아래 놓인 우리나라의 타격이 조금 더 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만의 경우 내년 1인당 GDP가 36,319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35,880달러거든요. 만약에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24년 만에 대만에 밀리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IMF는 2030년에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재역전할 것으로 관측을 했어요. 네. 또 저상장이 고착된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더 높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본은 1995년에 4만 달러를 넘겼고 그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에 34,080달러까지 1인당 GDP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후에 줄곧 우리보다 낮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환율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더 높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4만 달러 벽이 생각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긴 게 1994년입니다. 그리고 1998년 IMF 위기 때 잠시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1만 달러 아래로? 예, 곧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2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11년 만이죠. 또 이후에 불과 9년 만인 2014년에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IMF 추정대로라면은 4만 달러까지 한 15년 이상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네. 주요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느린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7년이 걸렸고요. 네. 캐나다와 영국은 2년 그리고 프랑스는 3년이 걸렸거든요.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매진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세계 경제 전반의 어떤 저성장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 바꿔볼게요.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내세운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합니까? 일단은 가족 사진 등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을 한 다음에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고 비싼 앨범이나 액자 또는 원본 사진의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SNS 등에 당첨이 됐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뒤에 앨범이나 액자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 좀 과도한 추가 금액 결제를 요구를 하고요. 네. 또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예약금을 5만 원을 입금했는데 일주일 뒤에 취소를 했는데 예약금 반환을 거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소비자원에 접수된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22년 312건에서요. 지난해 472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올해 1분기만 해도 11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앞서 소개해드린 무료 촬영 관련 상술이라고 해요. 그래요.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지만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고 평균적인 계약 금액도 75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SNS에 피해 사례 많이 올라오죠? 예, 그 한 누리꾼이 X에 자기의 삼촌 얘기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아무리 이벤트 당첨이라고 해도 추가 금액이 안 붙는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결국 가서 100만 원을 썼다라는 경험담이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누리꾼도 이거 사기였구나. 85만 원 정도 책 만드는 걸로 당함이라고는 경험담을 남겼어요. 아마도 앨범 제작 비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SNS에서 제주도 여행권 등의 경품까지 내걸면서 응모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망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광고 홍보 시 촬영의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업체 측에다가 권고를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분쟁에 대비해서 예약 문자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입 구직자들이 초봉을 얼마나 원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잉크루트가 올해 8월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평균 희망 초봉이 4,140만 원이라고 해요. 지난해에는 이 증가폭이 19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원만 증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취업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다. 마지노선 초봉도 낮아졌는데 3,637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3,700만 원이었는데 6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가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했고요.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가 40.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급여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외부인은 아니고요.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전 8시 30분이니까 아마 그 학과식이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오송읍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그 교무실 앞에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가해자라고 칭하는 학생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근데 이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지적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청소년기라든가 아동기에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통해서 어떤 별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반 학교의 그 학급에 배치를 해갖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 학생들이 꼭
무슨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피해가 좀 상당합니다. 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실무사 선생님 그리고 주무관 선생님까지 크게 다치셨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다쳤고 실제로 이제 지나가는 형태의 그 운전자도 좀 찔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또 뛰어가서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 뛰어들어갔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물에 뛰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어디서는 뭐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일단은 행동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어쨌든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뭐 말씀하신 대로 흉기 휘두르는 학생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 꾹꾹 참다가 폭발. 이건 어떤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2년 전부터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서 본인도 역시 대학도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여러 그 대상자 중에는 정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ADHD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른바 이 지능 지수가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어려운 대상자를 포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점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하셨던 선생님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라는 어떤 아쉬움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담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청소년기의 이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또 브리핑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특수학급에 있을 때 담임교사와 상당히 또 사이가 좋았고요. 그렇죠. 평상시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이럴 경우에 무엇이 이렇게 학생을 갑자기 돌변시키는지 여러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초기에는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이제 추정을 했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혹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정서적인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왜냐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만에 하나.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뭐 또 요만한 거를 본인이 크게 느낀 어떤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학생들은 한두 마디 하는데 본인이 이거를 일종의 피해망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그 학생들 그 다른 학생들은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많은 반면에 선생님들은 숫자가 너무 적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의 인력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이 왜 칼을 휘두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이런 자극을 받은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흉기나 둔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가방에. 근데 정작 쓰지는 않은 거예요. 쓰지는 그 하나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를 했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 한. 그러니까 못한 건지 안 한 걸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 이거죠. 학교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이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반 시민에게 흉기 휘두르던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도대체 이게 일종의 묻지마 범죄 비슷한 건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묻지마 범죄의 범주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막 뛰어나가면서 학교 밖을 뛰어나가면서 도로를 뛰어나가는 상태에서 정체돼 있는 차량을 두들겨 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운전자를 이제 찌르고 도망가고도 또 지나간 후에 행인하고도 시비가 붙었는데 이 시비라고 붙었는 게 뭐라 그러나 좀 막으려고 했겠죠. 행인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어떤 특정한 상태 자극 상태가 올라온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대상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는 대로 막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연쇄 어떤 흉기 난동 사건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올라온 상태에서 부딪히는 대로 한 거랑 네. 말씀하신 묻지마 하나 아니면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되죠. 예.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간혹 뭐 최근에도 일어나고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예. 이런 거하고 뭐 유사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같은 형태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부를 학교로 가져와서 쏜다든가 네네. 이런 경우가 미국의 총기 난동 사건에서는 좀 번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자극한 근데 그 자극은 실제로 현실적인 자극이 아니라 자기 망상적 자극. 예.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총기로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흉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그 시스템이 뭐 잘못됐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 학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특수교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사가 실제 법정 비율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딱 정해져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요. 네.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걸 지금은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반 학교에 같이 교육을 하느냐. 근데 이분은 이 학생은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교육의 어떤 성취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전제는 개별적으로 이제 전담한 뭐를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촘촘히 가서 상담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뭐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 좀 허술하다 이거네요. 미비돼 있는 거네요. 법정의 2배.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특수교사가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로 때문에요? 과로나 등등해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분들이 굉장히 네. 시위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인력 좀 확충해달라. 법정의 2배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법정에 이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는 게 있나 보죠? 예. 특수교사가 한 27,000인데. 예. 특수교사 대상자가 11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4명이 넘는데 네. 그 보통 학생도 쫓아내기 힘든데 4명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고등학교생이라면 몸이 이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특수교사라고 해봤자 여교사들도 많은데 이거 말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휘두를 때 누가 제어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3253님의 문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인명사고 발생 소식을 접할 때면 너무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불행한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겠죠. 0.01% 가능성이라도 세심한 대책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프로파일러님,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이 있잖아요. 주 임무가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인데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전담 경찰관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SPO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10학교당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학교당 1명 있어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10학교당 1명 있다고 하면 물론 이걸 좁히면은 사실은 그 고등학교라든지 학교 좀 몸이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집중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럼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학교당 경찰관이 이것만 할 것이냐 네. 아니 그저 그 교육받는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력을 늘리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는 외부인 출입 통제한 채 수업은 이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선 학생들이 일단은 안전했고 직접적 충격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해도 괜찮다. 이런 시각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보호라는 차원 그래도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 과연 뭐 하루 이틀 정상 수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휴업을 한다. 휴학을 한다. 그럼 그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학생들의 피해는. 그렇죠. 그걸 하루가 한다, 이틀 한다,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일반 학생들이나 뭐 거기 있는 학생들 다 교육을 받아야 될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휴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기도 어려운 것은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막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없었다고 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학급으로 뛰어들어갔을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명재환 사건에서도 왜 비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비어 있는 건 명확한 겁니다. 공간이. 네네. 다행히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앞을 막아서 뭐가 됐지. 네. 그럼 뭘 어떻게 될지 지금 교육청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내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만 하는 게 이게 정답일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의 인력, 법정 인력은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죠. 법정 인력은 확보해야 한다. 법정 인력도 없는 상태는 문제 있는 거고 그게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보다는 특수교사의 증언을 통해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전공자가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실하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 법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것을 채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정 어떤 그 인원이나 이런 그것은 채워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보조적으로 지원을 그렇죠.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밤 소나미